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클럽이 올해 발간한 오늘의 어린이 책 5호에 추천한 어린이 책을 한 권 한 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개의 범주 가운데 가족 범주에 속한 책들을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6권 그림책을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동화 차례입니다.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화 추천 권수가 좀 작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야기에 딱 어울리는 선생님 오늘 특별히 모셨어요. 오늘의 어린이책 편집위원이시고 동화 작가인 김단호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생님 신간 나왔죠? 네네. 네. 미지와 무지 반응 괜찮은가요? 일단 2세를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우와, 요새 출판사마다 어린이책, 동화고, 그림책이고 정말 잘 안 팔린다고 곡소리 나오던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듣기로 최악의 최의 그 외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최악의 최에 이제 동화가 5편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무지와 미지라고 네. 남학생이 무지고 여학생이 미지인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키가 훨씬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의 고백을 좋아한다는 고백을 남학생이 자신의 키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그 독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 고학년쯤 되면 여학생들이 성장이 더 빠르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키 큰 여학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라고 굉장히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이야기를 제발 달라. 이제 단호하게 뒷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매번 학교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매번 어린이들을 조금씩 달래준다고 제가 사실은 뒤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게 계속 제 안에 좀 쌓여서 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제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외전을 쓰고 싶다. 미지 시점으로. 그 전에는 남자의 시점이었다면 왜 키가 큰 여자아이라고 항상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린 시절에는 내가 너무 키가 크면 위축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자신감 부족 같은 게 오히려 있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거절당한 미지도 분명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미지 시점으로 푼 장편 동화입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조금 읽어봤는데 사실 다 읽었죠. 그런데 이 어린이 로맨스가 최근에 조금씩 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이유? 그동안 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실제로 요즘 어린이에게 이게 중요한 좀 문제다. 일상에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어린이들의 니즈가 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정말 어린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동화가 어떤 건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작가분들이 인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는 연애는 어린이에게 금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연애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맞아요. 함께 토론할 때이지 이걸 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맞아요. 그렇죠? 그때의 어떤 태도라든지 네. 언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면 더 좋은 연애를 어린이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에게 사랑이 뭔가 이런 거 좀 궁금하시면 우리 새로 나온 아주 반짝반짝한 미지와 무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네, 비밀서원 최악의 최만큼이나 사랑을 널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책 한번 소개해드려봤어요. 오늘 제가 소개한 것처럼 가족 범주의 책 오늘의 어린이 책에 나오는 거 소개하기로 했잖아요. 가족에서 기준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질문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나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나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나요?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가족이 참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의 형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함께 노동을 나눠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엄격하게 나누어 봤어요. 이런 거에 적합한 책으로 오늘 들고 나오신 동화 어떤 책인가요? 네, 조은비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국민지 작가님이 그리신 길버스쿨에서 나온 우리 사이 햇빛 장편 동화입니다. 우리 사이 햇빛. 네. 네, 길버스쿨에서 나온 작년에 나온 장편 동화. 다음 북클럽에서 서평을 썼는데요. 좀 긴데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네. 네. 엄마, 이모, 언니와 함께 사는 혜주는 여름방학 일주일 동안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된다. 큰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쩍 우울해하는 할머니가 걱정된다는 엄마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다. 문제는 할머니가 별로 살갑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가고 싶지 않지만 엄마를 거절할 수 없었던 혜주는 할머니와 무덥고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다. 큰 갈등이나 자극적인 요소 없이 인물들의 관계를 세밀하게 포착해 어린이의 내면 성장을 그려낸 점이 탁월하다. 일상의 부딪힘 속에서 어린이는 가족이란 때로는 밉고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갈등과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는 게 아니라 침묵을 깬 진실한 대화로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서로를 알아가려는 다정한 노력과 자기 중심을 지키는 단단한 마음이 만나야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 사람 사이 관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동화이다. 사람 사이 관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동화이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가족 이야기, 3대 모녀, 그죠? 3대 모녀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런 서사입니다. 작가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조은비 작가는 경북 김천에서 나고 자랐네요. 2022년에 등단했고요. 동화로 동화집 사랑은 초록을 쓴 작가입니다. 그림을 그린 국민지 작가는 전북 전주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책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름을 들어서 많이 아는 그런 그림 작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로 해주실 만한 얘기 있으실까요? 두 명의 작가? 국민지 그림 작가님 그림은 정말 어린이들한테 되게 친숙한 그림이고,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 좀 나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굉장히 아닌데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놀랬던 네. 이제 프로필을 보고 놀랬던 일이 기억이 나고, 네. 조은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그 신춘문예 동화 단편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그걸 넣은 단편집 사랑은 초록해서 이제 다양한 사랑 모습을 보여준, 이것도 로맨스 동화집이죠. 네. 이거를 출간하면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은 신예 작가님입니다. 제가 연락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을 품고 혹시 인터뷰 해주실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메일로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개 드렸고, 그 답변을 오늘 저희 대화 중에 섞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조은비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까지 김단호 작가님께 수고를 끼칠 생각은 아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또 달리 더 플러스 알파로 조은비 작가의 어떤 육성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 있는 오늘 특별한 책 소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네. 네, 아무래도 동화니까. 네. 고혜준이라는 6학년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네. 혜준이가 이제 같이 사는 가족은 언니 혜나, 중2 같아요. 무서운 나이죠. 그러네요. 네. 중2. 네. 네. 엄마는 이제 도배사로 일하고 있고, 도배사 팀장으로. 네. 이제 아빠와는 이혼한 걸로 나오고, 아빠는 아주 잠깐으로도 등장하질 않아요. 통화를 했다던가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특이하게 이제 이모가 같이 사는데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빗물 펌프장 담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혜준이 이모에 대해 말하면서 이제 종종 건강의학과에 간다. 그러니까 약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 할머니 강자임 씨인데요. 이름도 강자예요. 굉장히 강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혜준이네 집에서는 이제 차로 30분인 거리에서 혼자 사시는데 예전에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따뜻하고 막 손주 손녀를 예뻐하는 그런 할머니가 아닌 되게 독특하신 분이고 이제 그 할머니 옆집에 혜준이와 동갑인 오은채 어린이가 살고 있는데요. 이제 할머니네 교습소 학생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할머니와 밭을 반반씩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준이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친숙한 그런 할머니와 그런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특별한 또 어린이가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등장인물을 딱 들어보니까, 아까 서평에서도 이미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인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펼치겠구나라는 게 조금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들, 특히 할머니가 되게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주의 깊게 책을 읽을 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동화책이네요. 그러면 줄거리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저는 뭐 할머니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아빠가 없이 또 엄마와 이모가 살고 자매가 있는 이런 구조, 이게 이렇게 낯설진 않거든요. 요즘 많은 동화들이 좀 아빠가 안 보이는 동화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선생님은 이런 구성에 대해서 어떤 처음에 인상이 어떠셨어요? 저도 요즘은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을 보여준다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어떤 엄마나 아빠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양육자가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소재. 특별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일반 가정,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정상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소재였지만 이제는 그냥 그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많다 동화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남성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남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시대가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최근에는 그런 흔히 말하는 뭐 지금 이 단어가 맞는지조차 잘 모르겠는데 그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아빠, 엄마, 아이들 혈연 중심의 그런 모델을 잘 못 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아버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남성 아버지의 모델을 구성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고민을 좀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워낙 우리가 이제 다양성,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어떤 소수자 영역의 가족의 모델들을 많이 이제 소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 보면은 오히려 그래서 조명받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곁들이로 좀 해봤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할머니 정말 강자야 라고 했던 할머니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할머니를 엄마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언니, 여기도 또 자매 관계네요. 네. 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에게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게 온 것 같으니까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걱정이 되니 누군가 한 명은 할머니와 잠시 지내달라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모두가 사정이 안 되거나 가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이제 혜준이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혜준이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할머니와 친하지 않다. 할머니도 나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 할머니 집에 가기 싫은 이유가 할머니 집에 할머니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할머니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세대가 다름에도 조금 아마 가족마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는 혜준이의 이 말이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속갯말이어도 스스로
나는 할머니와 친하지 않다라고 탁 선언해버리는 게, 혜준이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자기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일부러 뭐 할머니니까 꼭 사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어떻게 이런 할머니를 형성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네. 예.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는 외가댁이 좀 남녀차별이 심했어요. 할머니가 이제 딸 넷의 막내 아들을 낳으셨고, 그리고 또 딸들은 다 그 딸만 낳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오빠, 그리고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 집안에 기둥이네. 가면 이제 뭐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저는 되게 어린 나이에도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 명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집에 가면 싫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우리 몸이 아는 것 같아요. 거예요. 예, 머리보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명절 때 외가댁에 가면 집에 있질 않고 밤에 그 거리를 쏘다녔던 기억이 나요. 혼자 위험하게도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고 뭐 산책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정말 싫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가. 네.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좀 할머니한테 어떤 연민도 생기고 그 시대니까 그러실 수 있었겠다 싶었지만 어린 마음에는 정말 싫었던 거죠. 네, 근데 이걸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준 이 조은비 작가님이 굉장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할머니 캐릭터에 대한 질문을 보냈더니 실제로 이제 작가님의 아버지가 요즘 할머니가 우울하신가 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작가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쓰럽거나 걱정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할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지쳐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아니 어째서 우리는 이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데 이렇게나 서로를 모를까 이런 생각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우리 사이 햇빛의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가족이 어떤 경우는 오늘 아침에 문득 들었는데 요즘 청년 세대들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손절을 한다고 쉽게. 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은비 작가가 생각하는 할머니상이 요즘 현실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또 특별히 이 할머니나 요거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작가님이 특별히 해준 이야기는 더 없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네. 귀여운 할머니로 늙고 싶다. 뭐 이런 문구 같은 거 좀 유행했었잖아요. 나는 네. 할머니가 돼도 이제 멋진 취향이 있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그렇게 늙고 싶다. 여성들의 로망이었는데 이 강자임이라는 할머니는 사실 굉장히 까칠하고 네. 좀 이렇게 살가우신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조은비 작가님이 이게 정말 다양하게도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 하면 생각하는 손주한테 다정하고 친절한 할머니가 어쩌면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으니 이런 여성도 있다. 이런 노년의 여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하긴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모성 신화 얘기하잖아요. 아기를 낳았을 때부터 모든 엄마가 다 그런 어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거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이제 강요된 어떤 특성일 수도 있고 할머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도 각각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해줘서 그 아주 선언적으로 나는 할머니가 싫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혜준이가 좀 매력적으로 처음에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내 여성 관계들이 중심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혜준 관계도 불편하지만 이 자매인 해나 혜준의 관계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이제 그려지잖아요. 이런 건 사실 일상에서 아주 많죠. 언니와 여동생 사이의 이 갈등, 대결 관계. 선생님은 여자 형제 없으시죠? 저는 오빠가 있어요. 오빠와는 네. 대결 관계가 되긴 조금 힘들긴 하죠.
아예 그냥 저는 애초에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렸을 네. 때. 이미 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언니는 굉장히 좀 연약하다고 할까? 네. 네, 약해서 그것 때문에 엄마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에 우리 혜준이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양보하는, 뭐 참는 그런 친구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 집에 가기 싫은 것과 함께 이 전체 이야기의 갈등의 어떤 중요한 요소, 심리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은비 작가님이 더해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가는 인물한테 자기의 일부분을 투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이제 누구한테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주인공한테 많이 하게 되니까 저는 이 혜준이와 작가님이 닮은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질문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했어요. 네, 그 개인의 문제인데 근데 되게 기꺼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혜준이의 일정 부분은 작가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작가님도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엄마가 사랑해주고 심지어 이렇게 남동생에게는 엄마가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는데 이제 본인은 엄청나게 노력해야만 그나마 욕을 안 먹고 또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남매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누나는 책임감을 오히려 많이 강요받게 되거든요. 너는 누나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K 장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마 혜준이가 갖는 속갯말들. 나는 왜 참아야 되는지. 왜, 언니가 약하다 그래서 언니만 보살피는지. 여기에 조금 투영이 되긴 한 것 같네요. 오히려. 네. 작가님이 평소에는 그 차이나 차별을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작은 불씨로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네, 저도 어릴 때 어떤 거에서 느꼈냐면 오빠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할 때. 그리고 심지어 그 반찬이 중요합니다. 네, 오빠 먹는 가까이 거. 있을 때. 그렇지. 네, 그때 정말 별것도 아닌데 서러운 거예요. 갑자기 울컥하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저도 밥상을 받아봤을 때 그런 서러움과 울컥함을 느꼈는데 내가 밥상을 차려줄 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했습니다. 반성하게. 네. 난 어떻게 했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도 밥상 차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걸로 차별할 때 그게 제일 막 서럽잖아요. 맞아요. 그런 작은 것들. 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응어리가 저 있을 때 한번 저희 친오빠한테 좀 화를 내듯 토로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오빠는 오빠 입장에서 자기가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본인이 안쓰럽고 그런 순간은 남는구나. 근데 분명 저도 사랑받고 있을 때가 있었을 텐데 당연하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지금 까마득 생각해 보는데 네. 이게 섭섭한 게 훨씬 많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도. 그 심지어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명랑하게 놀아본 적이 없어. 막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런 식으로 저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하거나 위축됐거나 이런 기억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혜준이 가족에게 느끼는 그런 상황들, 할머니, 엄마, 그다음에 저기 언니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거 이런 게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혜준의 속갯말로 잘 읽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은 자기 작품을 구상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녹아나겠죠?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살짝 부끄럽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불편한 감정이 또 있기 때문에 글을 쓰시는 거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저한테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몸부림인 것 같기도 해요. 글쓰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언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작가, 이 조은비 작가에 대한 생각도 들지만 나는 어땠는가를 계속 조금 물어보게 되는 그런 재밌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예. 뭐 혜준이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머니 얘기와 혜준이 얘기만 다 엉겨 있긴 하지만 네. 예.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눴으면 좋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혜준이라는 캐릭터를 네.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 그 혜준이가 약간 스스로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과 속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화를 내고 이제 억울해하고 툴툴거리지만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한쪽에서는 굉장히 사랑받고 싶구나. 그러니까 언니는 타고난 약함이나 예민함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받는 캐릭터인데 자기는 뭔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싫은데도 그거를 억지로라도 해내는 그 모습이 좀 안쓰럽고 또 아이답다고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속 어딘가가 좀 불편하고 따끔따끔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어떤 저의 어린 시절, 제가 미숙하고 솔직하지 못했고 사실은 나도 사랑받고 싶어 외치고 싶지만 못하니까 툴툴거리고 화를 냈던 그 과거가 떠올라서 좀 괴롭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좀 안 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은채인가요? 네네네. 그 친구는 굉장히 반대로 자기 감정을 막 탁탁 드러내는 잘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게 좀 부럽고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친구보다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계속 얘기하자를 이렇게 하도 얘기를 하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주입하다 보니까 과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과하게. 이게 중간이 없더라고요. 버럭게 표현하는 이런 나쁜 기억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인물을 얘기할 때 특히 주인공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이게 변화하고. 네. 이 이야기도 당연히 그런 지점들이 있겠죠? 우리 혜준이? 혜준이가 이 동화의 특별한 점은 아까 서평에서도 얘기했듯이 엄청 큰 사건이나 뭐 갈등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 축적되어 있는 심지어 할머니부터 그렇죠. 시작된 이 가족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갈등이잖아요. 네. 그런데 혜준이가 갑자기 할머니와 둘이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혜준이는 어떤 어린이냐면 할머니가 마 주스를 마시라고 하니까 혜준이가 못 먹어요. 그 맛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가 바나나를 갈아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여기에 바나나를 섞었네. 할머니 날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혜준이는 먹고서 이 유리컵을 그냥 싱크대에 던지듯이.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건 이런 은근한 행동이 아니라 말과 직접적인 표현을 원하는 어린이거든요. 근데 이런 은근함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거죠. 네, 근데 네. 혜준이는 본인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 하는데 상대는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게 그게 약간 이율배반으로는 안 느껴지세요? 작가 입장에서 만약에 인물을 구성한다라고 할 때 그게 두 가지가 좀 통하나요? 어떻게 서사적으로 보면은 보통의 어린이들은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부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하면서. 근데 이건 할머니부터 엄마 혜준에게 이어지는 어떤 이 가족력인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할머니도 정말로. 저러고 엄마도 저러고 나도 이러니까 네, 왜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걸 확 집어던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혜준이가 이 컵이 깨져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을 막 찔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깨졌을까 봐 살펴봐요. 그렇죠. 그게 그게 너무 원래 마음 성격인 아프다. 거지. 그러네.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혜준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솔직하다고 느낀 게 네. 저도 어릴 때 반은 화나 있고 반은 슬펐거든요. 근데 그게 나 자신을 모르겠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왜 저래? 이러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른까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또 그런 어른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왠지 어른들도 안 됐다는 생각도 한편 우리가 하잖아요. 어려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 맞아요. 저분이 우리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또 부모니까 막 어떻게든 안쓰럽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어렸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준이는 언니처럼 그냥 엄마의 부탁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주죠.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너무너무 싫은데 할머니 집에도 일주일씩 가 있고. 네. 뭘 보살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살피라고 그러니까 또 눈여겨보려고 그러고 애쓰고. 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이 할머니가 아주 독특한데 이 할머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무심한 할머니? 무심하다고 해야 되나? 뭐 시크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런 할머니 좀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야기에서는. 저도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다. 네네. 할머니가 왜 이렇게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람처럼 등장하잖아요. 약도 드시고. 그렇지만 이분이 왜 그랬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설명으로. 아마 할머니 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제 충격을 좀 받으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혜준이의 엄마 말고 그 동생, 이모. 이모가 정신과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혜준이가 할머니 서랍을 뒤지니까, 이제 거기서 정신과 약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내 앞에 있는데, 눈동자에 내가 보이지도 않고, 눈동자가 새카맣다. 저도 이거 되게 특이했어요. 네.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멍해진 상태인 건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 우울에 깊이 빠지셨던 건지 그래서 이제 혜준이가 할머니와 나는 서로를 볼 수 없는 공간에 있는 것 같다고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쓰는데 이제 저희 큰 이모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둘째신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이 형제가 떠났을 때 충격이 더 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뭔가 여러 가지 심정이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니까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네요. 저희 엄마가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작은 이모랑 굉장히 엄마가 친해졌는데 그 기억이 문득 나네요. 그때는 주의 깊게 안 봤는데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뭐 할머니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독특한 와닿았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꼭 내 할머니 아니어도. 할머니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동화에서 나온 관계에서 재미있던 게 자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이 할머니도 자매, 엄마도 자매, 혜준이도 자매.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자매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이 친정엄마가 누구 애를 봐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먼저 아이를 낳은 유리하죠. 그 딸의 아이를 봐주시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거리상 가깝거나 근데 그게 만약에 나의 아이를 엄마가 돌봐주지 않는다 하면 이제 그게 어떤 어렸을 때부터 쌓여 있는 게 폭발해서 뭐 그 자매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또 엄마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할머니 입장에서도 뭐 손주가 뭐 덜 예뻐서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운이죠, 뭐 운. 우선 뭐 어쩔 수 없는 운인데. 저는 사실 아까 할머니 얘기하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이 이 할머니 사실 교습소를 운영하실 정도로 인텔리셨고 그다음에 지금 농사도 지으시고 혼자서 너무 잘 지내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알 수 없는 우울감을 갖고 있는 거를 엄마가 인식했다는 거? 인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엄마가 그래도 따로 살지만 굉장히 주의 깊게 봤다는 것도 좋았어요. 그렇게.
아닐 수 있거든요. 실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당당한 할머니라면 누가 보더라도 할머니 너무 건강하시고 씩씩하신데 엄마는 그거를 주의 깊게 봤다가 또 딸을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자기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런 엄마의 어떤 섬세함 이런 것도 조금 느껴진 것 같아요. 그거에 마련해서는 왜 혜준이의 마음은 덜 살폈지? 또 그런 불만도 들더라고요. 그러네. 엄마 네. 입장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또 그럴 수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내 딸이 해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할머니도 그다지 안 좋아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이 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좀 이렇게 한데 어울려지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약간 따로따로인 느낌? 그리고 선생님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굉장히 저도 어떤 이미지였냐면 집이 있으면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는 느낌. 네. 다 문을 닫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문 닫고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그걸 중화시켜주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한 명이 이모고 한 명이 은채라는 친구? 캐릭터. 네네. 네, 굉장히 좋죠. 네. 그러니까 이 이모는 저는 서사적으로 봤을 때 나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네. 나와서 나도 못 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지. 뭐 굳이 뭐 혜준아 고생했어. 뭐 그냥 끝까지 이렇게. 못 가. 약간 슬쩍슬쩍. 네. 근데 또 혜준이가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는 걸 싫어하는데 엄마는 그걸 전혀 모른 척하고 그냥 대충 주거든요. 네. 모른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근데 이모는 바빠서 엄마는 바빠서. 그러니까요. 네. 도배사 이거 바쁜 일이 아니거든요. 팀장님이시잖아요. 진짜 바쁜 일, 엄마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래요. 네. 정말요. 저 이 직업 설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네. 네, 엄마가 도배사다 이런 것도 네. 되게 특별한 설정이었죠. 네. 근데 그 이모가 이제 그 혜준이를 조금 더 위로해주고 챙겨주는데 그래도 혜준이는 엄마 바라기죠. 그러니까. 네, 이모가 옆에서까지 그렇게 해줘도. 그래서 제가 그 은비 작가님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이모라는 캐릭터가 큰 역할이 없는데 이제 혜준이를 위해서 만든 인물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재미있었는데 이제 초기에 작가님이 혼자 썼던 원고에서는 이모가 엄마와 달리 할머니에게서 사랑받기를 포기한 인물, 엄마와 대비되는 인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혜준이의 미래라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혜준이가 어릴 때는 엄마처럼 막 자기 엄마한테 뭐 구박 받으면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포기해서 어린이 됐을 때는 이모처럼 돼 있는 것을 이모가 미리 보여주는 걸로 쓰셨구나 라고 그냥 저는 추측을 했었거든요. 작가님 마음에서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네. 이제 혜준이가 너무 안 됐으니까 마음 둘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이모 역할을 좀 더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작업하실 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캐릭터를 이렇게 키우거나 줄이거나? 저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좀 더 초반에 좀 이렇게 강력한 구성을 하는. 아니, 수정하는 게 힘들어서. 수정이 힘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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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캐릭터가 저 참 위로가 됐어요. 네. 저는 그렇게 이모에게 주의 깊게 보진 않았나 봐요. 저는 오히려 은채에게 많이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어린이입니다. 네. 이런 어린이가 옆에 있으면은 친구 삼고 싶다. 나라도 맞아. 친구 삼고 싶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은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은채는 이제 할머니 옆집에 사는 어린이. 네. 할머니. 우연히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첫날에.
너무 웃긴 게 혜준이가 엄청 불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잘 지냈는데 네. 이상하게 헤어졌더라고요, 둘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혜준이도 사실 성격이 그렇게 좋은 어린이는 아니에요. 예, 편안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고집도 있고 네. 약간 회피성도 있어서 네. 은채가 또 그걸 알아요. 네, 너는 맞아요. 내가 놀자고 하면 싫으면 말도 못하고 나와서 일단 놀고서는 나중에 연락 안 받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예. 너는 이런 애잖아. 막 이러면서 탁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전혀 무례하거나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안 하는 어떻게 어린이가 이렇게 맞아요. 네. 혜준이도 그걸 듣고 기분이 나쁘다거나 네. 아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 반성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랬었지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네. 혜준이의 어떤 그때의 어떤 태도나 표정이 좀 남달랐나? 아니면은 둘이 이럴 운명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예. 그래서 이 은채와의 관계에서 밭에 또 가보기도 하고, 또 할머니와 은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새롭게 알게 되잖아요. 혜준이가. 그래서 은채 얘기를 주의 깊게 봤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혜준이가 혼자 산에 가잖아요. 네. 밤늦게 돌아오잖아요. 네네네. 그 혜준이 성격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졌거든요. 읽으면서. 안 갔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선생님은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그런 생각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럴 수 읽었던 것 있다? 같아요. 네. 이 혜준이라면은 누군가에게 걱정 끼치는 행동은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한번 그 앞에 산등성 얘기가 나와서 복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뒤에 가서 회수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딱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근데 혜준이 은채라면 모르지만 혜준이라면 안 할 행동 아닐까 이런 의문도 했지만 한편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할머니가 마중 나와 계시잖아요. 네네. 평소라면 안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네.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 네,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씬이 또 이어지니까 좀 이해는 되었으나 이런 궁금증도 저 살짝 했었다는 거. 예. 너무 꼼꼼히 읽었나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동화를 읽으면 제일 처음에 읽는 거는 문장을 보는 것 같아요. 첫 페이지의 문장이 나를 좀 딱 잡는 게 있으면 계속 읽게 되고 이 첫 한 몇 페이지 안에서 그런 게 없으면은 좀 읽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가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물이 어떻게 흘러가지? 혹은 이 작가가 여기에 이거 분명히 뭔가 떡밥으로 남겨둔 거야. 막 이런 생각 하면서 그렇게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인물 얘기도 해봤고, 또 앞에 이제 스토리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선생님이 인터뷰 하시고, 이러면서 조금 더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아까 제가 이제 약간 혜준이 캐릭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은채라는 밝고 건강한 자존감 높은 어린이 남에게 내가 이런 말하면 제가 나 미워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네. 예의 바르게 자기 할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은채라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된다면 너무 사랑받겠죠. 그렇죠. 어린이 독자들은 건강한 어린이. 네, 이런 어린이한테 공감하고 내가 저런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감정이 탁 되고. 네, 근데 약간 혜준이는 어딘가 모르게 좀 조각나 보이기도 하고 솔직하지도 못하고 이런 어린이를 주인공 삼은 동화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쓰는 시간이 작가님한테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결국엔 초반엔 내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족 이야기가 우선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동화를 보고 제가 비밀소원 쓸 때의 그런 감정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네, 저도 비밀소원을 쓸 때까지만 해도
뭐 동화다, 어린이 독자다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내듯 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혹시 조은비 작가님도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혜준이라는 캐릭터가 이 솔직하지 못한 어린이, 솔직해지면 비참해질까봐 겁먹은 이 어린이가 더 안쓰럽고 저도 안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제 조은비 작가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나만 손 놓으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간절하게 대할수록 이제 스스로가 좀 작아 보이고 더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싫어지고 내가 미련하게 느껴지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용감한 일이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하고 싶은 만큼 해라. 주고 싶은 만큼 줘라. 이제 거기서 상처를 얻더라도 그게 잘못은 아니다. 멋진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고 나서 작가님이 얼마나 더 그 세계가 넓어졌는지, 더 많은 것을 보게 됐는지 그런 기대가 생기게 하는 그런 장편 동화였습니다. 저한테는. 사랑을 하고 싶고 또 주고 싶은 만큼 네. 해라. 예. 상처받을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근데 이제 사실 두렵죠.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대리로 뭔가 보고 우리가 좀 머리로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책 읽는 게 저는 약간 그런 맞습니다. 경험인 것 같아요. 이걸 일일이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내 경험이나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조금 나은 방식으로 사랑을 하거나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 첫 번째는 할머니가 독특하게 다가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골에서 그 혜준이가 겪는 어떤 동선들을 따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로드무비처럼 그림이 막 그려졌던 그런 동화였습니다. 왜 제목은 우리 사이 햇빛인가요? 근데 뜬금없는 갑자기 여기 이렇게 책을 보니까 우리 사이에 햇볕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기 뜨거운 여름 제멋대로 내리쬐는 사랑이 새 모녀의 틈을 채운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새 모녀의 어떤 사이의 벌어짐과 약간 차가움을 좀 따뜻하게 데운다. 네, 그런 의미. 그늘진 우리 사이에도 볕들 날이 올까? 그런 의미였군요. 할머니 마을 사는 마을도 변리 마을이죠. 맞아요. 네. 그러네요. 꼼꼼한 동화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혜준이가 이제 네. 조금 추가하자면 네. 그 할머니 집에서 일주일 지내고 돌아왔더니 네. 엄마가 또 부탁하잖아요. 그랬나? 네. 뭐라고 부탁했죠? 할머니 집에 이제 또 갔다 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혜준이가 그때는 거절해요. 드디어 네. 준비가 된 거지. 네. 맞아요. 여기서 혜준이의 캐릭터 중에 제일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도 표현했긴 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하고 반대로 행동하면서 막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네네. 마침내 거절하는 것을 성장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놓으라고 단순히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해서 엄마가 날 덜 사랑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조은비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상처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태도를 지니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은 변화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성장이죠, 사실. 네, 맞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지금도 어렵거든요. 네. 다 오케이 하고 있어. 네, 그죠. 그냥 몸이 힘들지. 마음도 힘들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좀 어떤 계기를 인해서 거절해도 괜찮다. 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가족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네. 꼭 뭐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계에서 그렇다라는 거를 좀 하면서도 참 쉽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혜준이는 이렇게 일주일의 경험을 겪고 나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큰 성장이죠. 예, 그러네요.
엄마는 변하기 힘들지만 혜준이는 변할 수 있다. 아직 어린이니까. 맞습니다. 엄마는 네. 막 미안하다고 사과해놓고서는 네. 또 같은 실수를 아마 계속 그 눅눅하게 시리얼을 줄 거예요. 엄마는 계속. 이것도 너무 현실적이었어. 네, 엄마는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있으니까 네. 사실 그렇게 세심하기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해요. 네, 무심하게 입장에서. 무심하게 행동해요. 무심하게. 그러니까는 저도 지금 딱 어떤 케이스는 안 떠오르는데 내가 그거 말했잖아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들을 때가 꽤 있었거든요. 대표님이 하신 게 아니라 들으셨다. 저는 제 기억도 뭐 있겠죠. 저는 굉장히 뭐 많을 텐데 오히려 저한테 가까운 것은 제가 양육자로서 아이들한테 들은 기억이 더 가까우니까. 근데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때 알아요. 애가 시리얼 눅눅한 거 싫어한다는 거 나도 알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도 좀 변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양육자들도 조금 더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 네,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가족 관계 아닌 데에서는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사이에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도 많이 받고 네. 그런 거 보다 생각이 드네요. 네네. 엄마는 이제 조금 뭐가 변하냐면 네. 해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 해나에서 해나에게. 반찬 투정하니까 그냥 먹으라. 이렇게 조금 변하긴 했습니다. 해나를 네. 향해서도. 그러네요. 섬세하게 네. 설정을 하셨네요. 네. 이 동화는 누가 읽었으면 좋을까, 선생님? 누구에게 권하고 싶으세요? 꽤 길잖아요. 네네. 네. 170페이지가 네. 넘고. 네. 저는 이 동화가 뭔가 억지스럽지 않다. 이게 또 욕심 부리지 않았다. 이런 게 참 좋았고, 그냥 그저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이런 것.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도 분명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나 불편해. 가족이 이런 좀 불편해. 우리 가족은 왜 이래. 그렇지. 네, 있는데 이제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고 슬픈 건데 그런 어린이들이 이걸 읽으면 그래 맞아. 가족이지만 이럴 수 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네.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나고 슬플 땐 한번 화내고 한번 울고 또 살아가고 모든 어린이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조은미 작가도 화를 좀 내는 스타일인가? 저는 이제 실제로의 성격은 알 수가 없는데, 네. 그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품을 제가 당시 봤었고, 네. 사랑해라는 작품이었는데 되게 독특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제목과 내용과 달리 그 수상 소감을 쓰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되게 화가 많다고. 공감이 되네요. 지금도 약간 화가 난 것 같은 상태로 쓴 것처럼 문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렇다. 네. 제목은 우리 사이 햇빛인데 네. 이 주인공은 계속 약간 늘 화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수상 소감이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신춘문예 결과였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농담식으로 하나는 분노고 하나는 야망이다. 이제 분노는 어떤 부당한 것, 이 세상에 대한 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이고 이제 야망은 내가 그걸 조금은 바꾸겠다, 바꾸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 글을 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성격 참 좋네. 황이 정승이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무난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사람은 글 안 써도 잘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예민하고 뾰족한 사람을 좋아해요. 뭉툭하지 않은 사람. 이 조은비 작가님이 그런 작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음 작품에 나온다면 반드시 챙겨서 읽어볼 법한 그런 작가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작가님이 더 매력적으로 김단호 작가님이 제가 워낙 그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또 곧 나올 작품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매일 해보셨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여쭸더니 글라글라라는 어떤 이렇게
모임이 있나 봐요. 이렇게 네, 공인 모임이. 네. 그래서 같이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이랑 엔솔로지 출간할 예정이라고. 제가 사실 그거 담당하고 계신 편집자님한테 한번 들었었어요. 자랑하듯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책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아, 진짜? 내 책은 내가. 그런데 너무 이제 출판사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작가님. 아니, 왜 남의 작품을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요즘에는 장편 위주로 네. 작업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들으실 텐데 네. 또 응원하고 있다고 또 전하고 싶네요. 저도 이 엔솔로지 나오면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도 잘 되기 바라고, 예, 또 장편 앞으로도 잘 훌륭한 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사이 햇빛, 좀비, 공민지, 작가님 작품 길버스쿨에서 나온 장편동화 함께 읽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아요. 자주 오고 싶은데, 네. 시간이 너무 죄송해요. 그쵸. 네, 또 새 책 나왔으면은, 네. 북토크 많이 하시나요? 일정이 많으세요? 네, 조금, 요즘은 또 네. 북토크도 그렇지만, 네. 자꾸 영상 같은 거. 요즘 좀 영상 찍길 시대니까. 원하셔가지고. 선생님 연기 수업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 그 썰을 한번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네. 진짜? 네, 4회차짜리 망원동에서 진짜요? 지하실에서 1회 2만 원짜리 있어요. 저 나중에 또 썰 한번 풀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SNS에서 어떻게 잘 네. 이렇게 뭔가를 소개하나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진짜 뭐 연기 수업처럼? 정말 정식 연기를 제가 그거 배우면 좀 글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할 때는 그 얘기를 한 통만 해주시는 걸로 제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네. 김단우 작가님이 연기 수업을 받아보셨다니 놀랐습니다. 예, 오늘 우리 사이 햇빛도 사랑받고 선생님이 또 단우 작가가 새로 출간한 미지와 무지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